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이 정보사에서 대기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국수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종 의혹에 반박하며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등의 용어를 쓴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거란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공작원 HID 요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국수부는 즉각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2인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와의 소통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뒤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사팀의 반발 등 내홍 조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당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밤늦게 전국 검사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줄곧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건에서 적법 절차에 관해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까지 할 정도로 진척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 총장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과 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결국 특수본이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청을 할 때 최종적으로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수처와 구속수사 기한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은 변수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할지, 내란 수사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건데 예고를 하고 실행하는 내란이 있느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원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채자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상반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언들이 이어져 있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물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이딴 증언과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다는 건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피의자 입건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는데도 변호인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심판까지 준비에 들어갔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완료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만들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겹친 만큼 변호인단 규모를 키울 필요성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첫 변론기일에 9명이 출석했고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초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탄핵 여파 속에서도 1,43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넘나들었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장중 1,440원을 넘었던 환율은 당국의 방어 등으로 어렵게 1,430원대로 내려갔는데 미국발 충격에 다시 고삐가 풀렸습니다.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도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 또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우리나라 정치 각변에 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인 환율이 3중 충격을 맞은 상황인데요. 내년 초에는 더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증액 등 시장 달러 수요 억제를 비롯해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높았던 환율이 더 치솟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대표적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 설비 투자 비용이 늘게 됩니다. 정유와 철강업 등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도 울상입니다. 내년 초 상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한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때린다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가 가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금융당국은 일단 기업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은행에 기업 외화 결제와 외화 대출 만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올해 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위기 상황 대비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미룬 대신에 여력을 실물경제 지원에 써달라는 겁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고 계약 기한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이 더 오르니까 외환 당국에서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4,15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인데다 순대외 채권국이어서 외환 위기 우려는 지나치다고 당국은 강조합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 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 국채지수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최고 사령탑이 없는 한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국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양국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4법의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해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공작원 HID 요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만나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첩보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는데 국수본은 즉각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2인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와의 소통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석 변호사를 만나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건데 석 변호사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반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언이 이어져서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물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이딴 증언과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의 영향으로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5% 내린 2,435.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전 거래일보다 1.89% 내린 684.36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6원 넘게 오른 1,451.9원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음료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 과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는 편의점 제품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등 음료 가격이 평균 6.3% 오르고 스틱커피류의 출고가가 9.5% 인상됐습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이 5% 상승하면 원자재 구입 가격도 5%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뒤 2주 만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외에도 이상기후에 작황이 부진했던 겨울 과일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귤과 딸기 각각 평년과 비교해서 47%, 24% 올랐습니다.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그 하늘도 오른다고 하니까는 이게 진짜 서민들 먹거리인데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진짜 쉽게 손이 못 가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식료품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약 3,300억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다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해당 안건을 심의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또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사법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한 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 독재를 막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이 계엄 사태 종식의 핵심이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 대행의 선택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부터 탄핵소추까지
여당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쓴 민주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고 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발언을 계기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당시 국회 대신 당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건데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던 국민의힘이 이틀 만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논리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 없던 야당 중진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거라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정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계엄 당시뿐 아니라 탄핵 국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며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자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느냐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벗겨질 순 없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근거에 공감하거나 사법 심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발언이 적잖게 나왔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 측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빌미 삼아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정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동북아와 유럽의 평화를 훼손하는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눈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 최고 8에서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2.1도, 안동 영하 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사고 소식 한 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한 닭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농장주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사육 중이던 닭 5만 마리는 상당수 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에 있는 무인도에서 산불이 나 산림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안양 과천 요금소 부근에서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10kg에 달하는 건설 자재가 4m 아래로 떨어져 80대 노동자 A씨가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2년이나 걸려 재판을 받게 된 친동생 살해한 친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주 뉴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를 바꾸려면 물리적으로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인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제 국정원도 지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전체 5% 정도 점검했고 보안 취약사항을 발견했을 뿐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선관위는 또 구구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평균 득표율이 63대 36 비율로 일정했다는 등의 음모론에 실제 데이터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윤학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음모론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부터 본격 확산했습니다. 사전투표 강세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수도권 석권과 선거 압승이 배경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서울, 인천, 경기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각각 63%와 36%로 같다는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의혹의 근거로 활용됐는데 정작 선관위 발표는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 외 후보로 나눠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득표율 평균값을 낸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63대 36 음모론의 배경은 해당 결과값에서 인위적으로 기타 야당과 무소속의 득표율을 빼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 변수에 손을 댄 결과 나온 우연의 일치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단 겁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1대1 구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집계해보니 63대 36 비율은 단 17개 지역구 6.7%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정 득표 비율만으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수출한 개표 장비를 활용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국가로 지목된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은 우리 민간업체와 계약했을 뿐 선관위 차원 개입은 없었단 설명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하고 전자개표기를 거친 뒤에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공개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해당 국가와의 투표 시스템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등 역시 지역구 용지 하단에 비례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물가와 환율을 포함한 경제 상황과 외교 안보 현안, 소상공인 지원 방안, 민생 치안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10명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중기부 장관 등 9명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 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지켜본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 우리 정부와 고위급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하며 신뢰를 표명한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 전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앞으로 몇 주 안에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고위급 접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한국의 신뢰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서도 주미대사를 역임해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거라며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be ready to work with acting President Han and the ROK government. And we'll look forward to sharing engagements in the future should any get scheduled.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 정부는 핵협의그룹 회의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연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도 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대미 외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20일 전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나 고위급 당국자의 방문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정권 교체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고위급 접촉에 나선 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룬 한미 동맹의 진전과 한국의 안정적 상황을 지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 15만여 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시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시를 통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1차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15만 5천여 개입니다. 검찰은 이 파일 가운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홍 시장 측근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일도 포함됩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자료 선별 작업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머지 자료의 복원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참관한 명 씨 측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홍 시장이 명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명 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명태균 씨에게 복당 부탁을 했고 계속 복당 시도를 했던 것이지 복당 부탁을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할 때 명 씨 옆에 있던 2명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명 씨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는 1차로 확보한 15만 5천여 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2주가량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진술 세미나, 술판 회유 의혹은 납득이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등 정책적 목적도 가졌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심리는 항소심에서 끝나는 만큼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다음은 사건 관련 한 줄 뉴스입니다.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친구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로 숨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해 유족이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주택에서 40대 남성을 만취 상태로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줄 뉴스였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급 거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000여 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치료 유형별로는 비급여 치료인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올해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이 대폭 늘었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처럼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제품은 앞으로 살생물 제품 승인이 없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살균제와 살충제, 쥐약, 방충제 등은 내년 12월까지 안정성 효과와 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이듬해인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와 피지사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 결제대금 환급에 나서라는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중개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 조정에 들어간 소비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이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현금화할 자산도 없고 법원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 불가능한 상황.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피지사들도 함께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여행사와 피지사 등 모두 120곳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한 건데 환급 범위는 결제 금액의 최대 90%, 최대 30%까지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인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90만 원까지, 피지사에는 3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고 합쳐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판매사들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고요. 피지사들은 그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 참여자로서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 달 중순쯤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약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소비자 단체는 사건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결렬됐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카드사 쪽에서 청구 유예해 주던 것들이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서 더 이상 유예가 어렵다라고 한 곳들도 있고 실제로 여행사와 피지사들은 조정위와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나 피지사 등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 협상이 조만간 성사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전 기대감 속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전방위 공습은 늦추지 않았고 식수시설까지 파괴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빠르면 며칠 내로 성사될 수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아랍권 중재국들이 적극 나서면서 6주간 휴전을 선포하고 일부 포로와 수감자를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hopeful. You have to be. We're going to use every minute of every day of every week that we have left to try to get this done. 그동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퇴임 전 협상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도 취임 전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14개월 만에 멈추게 됩니다. 현재 하마스는 100여 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전 성사가 임박한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곳곳에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에 난민촌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وحرب إبادة جماعية وتجويع ومحاولات تهجير على يد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قتضي 국제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주민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와 위생시설까지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며 대량 학살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자와 별도로 이스라엘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홍해 항구와 석유 시설을 겨냥해 집중 공습에 나서 모두 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공습을 벌이고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고 당장 군대를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한 버려진 군기지에 이스라엘군이 전초기지를 세우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골란고원 근처의 이 마을은 1974년 휴전협정에 따른 비무장 완충지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권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이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50년 만에 이곳까지 병력을 진입시킨 겁니다. الحمد لله فرحنا بمجيء الهيئة وهذا بس عندنا هسه إسرائيل عم تمنع الناس ما يتجولوا ما يروحوا ما يجوا هذا.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군의 승리 선언 이후 시리아 내 전략 무기와 군 시설을 파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공습을 이어왔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반군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라며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 영토를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가 당분간 주둔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시리아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1974년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clear. There should be no military forces in the area of separation other than UN peacekeepers. Period. 또한 멕시코 출신 인권 변호사 카를라 킨타나를 유엔 산하 시리아 실종자 문제에 관한 독립기구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실종돼 행방불명된 사람이 10만 명을 넘고 대부분 고문받다 숨지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잦아드니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져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눈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도 최고 8에서 10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1.1도, 전주 영하 2.3도로 예년의 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절기 동지이자 주말인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곧바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 아침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은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